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형사정책 저자 조광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형사정책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형사정책은 다른 과목과 달리 이 전체적인 이 틀을 제대로 형성하지 않으면은 참 공부하기 어려운 학문일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해도 제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형사 정책이라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 정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흐름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형사 정책이라는 이 교재는 크게 세 가지의 큰 틀로 구성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콩과 팥과 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습니다. 섞여져 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사정책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거는 쌀이다, 이거는 콩이다, 이거는 팥이다, 이것만 명확히 구분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힘든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섞여 있는 것 자체를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공부를 해도 글자 한자 한자를 다 외워야 되고, 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꿔버리면 거기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정책은 크게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전학파. 이 고전학파 이론은 신고전학파로 발전하게 되죠. 신고전학파가 현대적 고전학파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고전학파는 이 법 자체에다 판사가 법을 그대로 법대로만 적용하지 판사에게 재량권을 전혀 안 줬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와 같은 데서 어떤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정권은 그거는 그렇게 적용하니까 문제점이 많더라.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니까 법은 엄격한데 경우의 수는 너무 다양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 경우의 수에 맞게 또는 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경우에 어떤 좀 재량을 좀 뭘 허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고전학파의 타이트한 그 형법들에다가 조금 그 법률적으로 재량을 좀 주고 판사에게 좀 재량을 부여를 한 것이 무엇이냐? 신고전학파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고전학파 이론이 등장하고 난 뒤에 1876년 롬보르조가 범죄의 인론을 발표하면서부터 실정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정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실정주의가 그 위에는 전체적인 형사정책의 흐름을 주도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전학파는 행위라 하는 그 자체를 중시하고 범죄라는 행위 자체를, 그럼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법대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범죄와 법과 처벌을 가장 원칙으로 하는 것이 뭐고 고전학파 이론이다. 실정학파 이론은 범죄가 아니라 범죄자, 행위가 아닌 행위자, 범죄자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범죄자가 소질론적이나 환경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회를 방해하고 재벌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죄자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고전학파 이해는 일반 예방주의 관점에서 법이 잘못을 하면은 엄하게 법을 집행한다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유아성이나 심리 관계성에 의해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럼 실정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법으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범죄와 형벌이 아니라 범죄자를 개선해야 된다. 처벌을 해가 개선해야만이 재판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가 쭉 전개되고 옵니다. 그럼 많은 학문적인 발달을 해오면서도 많은 투자를 또 해오기 시작하죠. 하다가 1960년대에 와서 1960년대 후반에 어떻게 되냐면은 60년대 와가지고 이때까지 수용자를 범죄자를 개선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 하는 거예요. nothing work, 전혀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범죄는 자꾸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해 왔습니다. 또 재범률도 자꾸만 높아졌습니다. 효과가 없었잖냐. 차라리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차라리 과거와 같이 고전학파 이런 거 같이 우리 법률을 엄격하게 처벌하되 인간적인 어떤 대우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범죄자 인권을 보장하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하는 논리가 등장하게 되죠. 또 이 현대적 고전학파 이론은 인간은 이성적이다 하는 것이죠. 이성적. 즉 다시 말해서 정상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상인이다. 정상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누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놈이라 하는 것이죠. 나쁜 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처벌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정상인을 바탕합니다. 이성적이다 하는,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하기 때문에 범죄도 어떻게 왜 하느냐? 자기가 생각했죠. 만약에 여기 금덩어리가 놓여 있다.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게 좋는 것이 덕이냐? 안 좋고 그냥 가는 것이 덕이냐?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좋는 것이 스스로 자기에게 덕이다 싶으면 금덩어리를 주워가지고 호르몬 넣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가 되죠? 이성적이다. 그래서 범죄 행위도 소질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자기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나 또는 가정적, 환경적인 것, 가정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 경제적인 논리에서 도움이 된다 생각할 때 범죄를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960년대 와가지고 현대적 고전학파 등장하게 되고 또 1970년대 와서는 결국은 범죄는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 사법 정의를 실현하되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해준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준다. 이와 같은 정의 모델을 바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이냐? 또 억제 이론. 뭐를 억제하느냐? 범죄 자체를 억제한다 하는 거예요. 뭘로? 형벌의 위화력에 의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이 억제 이론 같은 것이 전부 고전학파와 같은 맥락이다. 즉 다시 말해서 사상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정상이라 하는 것이죠. 이성적이다 하는 것이죠. 합리적이다. 프리윌. 자유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행동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전학파 이론은 전부 같은 맥락이다. 이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큰 흐름이 하나가 실정주의입니다. 실정주의는 오늘날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물줄기는 실정주의가 주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뭐 고전학파 이론을 뭐 일부 주장되기도 하고 그걸 보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면 결국은 범죄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범죄자들은 좀 정상인과 좀 틀리더라 하는 것이죠. 소질론적으로 이상이거나 환경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소질론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랬죠.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우리 신체적이나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또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라이. 그럼 이 사람한테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격이나 또 이상심리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맛이 살짝 같다 반또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한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가지 더 든 것이 사회학적 측면이죠. 사회학적 측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미시적이냐, 거시적이냐,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범죄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예를 들면 가정 같은 것이 있죠. 또 학교 같은 것이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위에 나쁜 친구들 같은 것이 있죠. 이 범죄자를 둘러싸는 환경. 즉 범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을 미시적 환경이라고 보통 범인서 인격 환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시적 환경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IMF가 터지고 난 뒤에 우리가 수용인구가 최고로 6만 9천 명까지 올라갔다. 최고로 많아졌다. 사회 여건 자체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범죄자 개인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사회인 전체를 두고 살고 있는 것을 뭐가 거시적 환경이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거시적 환경인데 우리가 생물학적, 심리학적, 이건 뭐 소질론적 관점. 이거 사회적 관점, 미시적 사회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 이것을 뭡니까? 환경론적 관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명확히 나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정주의는 소질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벌을 해야 된다. 처벌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교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벌인데 여기 뭡니까? 처우다 하는 것이죠. 왜? 범죄자를 처우를 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처우는 누가 하느냐? 여기는 범죄란 말입니다. 범죄니까 일반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데 여기는 범죄자잖아요. 범죄자는 이게 뭡니까? 개별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처우라하면 앞에 개별이다고 그리고 이게 뭔가 범죄자를 처우하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 예방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이건 어떻게 봅니까? 범죄자라는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개개인에 대해서. 자, 또 그 다음에 이 목격형, 실질적인 목격형인데 목격 교육에 이러면 개선을 어떻게 하나? 교육적으로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이상이 있잖아.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목격형, 뭐를 목격하느냐? 사회를 방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사회 방해론이죠. 이런 목격형에서 의해서 뭐가 납니까? 보안 처분을 통해 리스트가 목격형을 주장해야 되고 리스트가 그래서 보안 처분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실정주의가 결국은 범죄자 처우에 관한 학문, 유엔 비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 처우라 하는 말이라고 처우라 하는 것은 결국 범죄자를 처우라는 겁니다. 처벌이라는 의미는 고전학파. 처우라 하는 실정주의. 그렇죠. 실정주의를 범죄자를 개선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 자체를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이 처우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교육형주의, 목격형주의, 또는 개선형주의. 뭐 이와 같은 용어들을 같이 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실정주의를 하는 것은 결국은 완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치료를 하고 또 반사회적인 어떤 성격이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죠? 개선하고 미시적으로 개인적으로 환경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슬럼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우리 환경 자체를 지역 개발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죠. 자, 여기서 이런 주로하기 쭉 오는데 결국은 범죄자를 교화 개선하는데 이게 참 어렵다 그랬죠. 참 힘든다. 왜 힘들었냐? 교정이라 하는 것이 삐뚤어진 나무를 바르게 씌우는 것이 교정이라 그랬죠. 삐뚤어진 나무 바로 씌울 교자에다가 고들 정자. 그러니까 교정이나 바로 씌우는 것인데 이 묘목은 굽었을 때는 바로 씌우는 것은 버팀목을 하나 박아서 끈을 묶어 놓으면 한 1, 2년 하면 조금 되는데 범죄자라 하면 최소한도 뭡니까? 20년, 20살 이상이 줄을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30년, 40년 동안 삐뚤어진 나무를 쪼발한다.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출소를 해, 사회 복귀를 하게 돼도 제대로 사회적 기반 자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실정주의가 추구해온 처우 중심의 행정이 범죄자에 대한 어떤 재범 방지 노력이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신고전학파가 등계되고 정의 모델이 등계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실정주의는 결국 다시 말해서 고전학파는 한마디로 하면 범죄. 어떻게 하면 범죄를 줄 것이냐. 그렇죠? 실정주의는 어떻게 하면 범죄자를 똑바른 인간을 만들 것이냐. 범죄자고. 그다음 탈실정주의는 범죄자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실정주의를 하는 것은 범죄자 중심이거든요. 범죄자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탈실주의. 낙인이론을 하는 것은 1960년도 후반에 등장하게 제대로 학문적으로 정립되게 되겠는데 탈실주의 이때까지는 범죄자라는 측면에서 소질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국가사법기관이 문제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왜 국가사법기관이 문제되냐? 처음에 잘못을 할 때는 덮여버렸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형사사법 절차를 끼쳐서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와 같은 것이 악순환되더라.
그래서 국가기관에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범죄자는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 그래 국가 대상 자체가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그 이해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이 탈실정주의라. 자, 비판범죄론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수적이고 급진적이로 나누시죠. 보수적 갈등이나 셀린의 문화 갈등 경우에는 문화 간의 충돌, 이질적인 문화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범죄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원래 산업화가 되기 전에 어떤 거주하던 사람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같은 새로운 문화가 같이 그 산업화하고 진행되는 간에 충돌이 나요. 문화 간의 충돌이 난다. 그걸 1차적 충돌하고 또 이 산업사고 되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빈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내부적인 갈등은 2차적 충돌을 한다. 이 문화 간의 갈등이 난다. 또 한 가지는 문화 간의 갈등, 집단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집단 갈등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범죄자라는 것은 데모를 한댔을 때 우리가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어떤 대립이 있을 때 그 집단 간에 있어서 지는 사람이 결국 범죄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논리죠. 뭐 이와 같은 것이 뭡니까? 보수적 갈등 이론이라고 이해하고 급진적 갈등 이론, 급진적 비판론은 마르크스주의 이념 하에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 있다는 논리에 중요한 것은 뭐고 비판 범죄라는. 그래 이거는 뭡니까? 제도자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가의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탈실정주의죠. 하나 더 이야기하면 현대적 고전학파를 들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탈실정주의는 실정주의에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 고전학파는 실정주의가 아니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탈실정주의는 낙인과 비판 버전을 들지만은 우리가 현대적 고전학파도 실정주의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탈실정주의 이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전개된 것이 정의 모델과 억제 이론 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형사정책이라 하는 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콩하고 팥하고 쌀하고 섞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콩인지 팥인지 쌀인지만 구분 잘 명확히 하면은 형사정책은 아주 쉽다 하는 것입니다. 왜? 콩과 팥과 쌀은 그 바탕적 사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같다 하는 걸 뭘 얘기하느냐? 설명에는 장단점 자체가 전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전개되는 내용 자체가 전부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으면 이해가 다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게 뭐냐? 결국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밥솥이 이렇지만 이 쌀을 줄을 하면서 여기다 먹는 거야. 콩을 섞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팥을 섞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형사정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이 뭐가 실정주의다 하는 것이죠. 그죠? 이 현대 줄을 읽고 그 다음에 콩이 뭐냐? 아무리 현대 속에 그러면 헌법 자체를 무시할 수 없잖아 하는 것입니다. 법 자체를 부정할 수 없잖아. 지금 현대사는 법치주의에 의해서 움직여가잖아. 그럼 법 자체를 무시해. 그게 뭐가 고전학파 이론을 그 바탕으로 하다 아직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집단이라든가 제도 자체의 문제점 또 이런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이것이 뭡니까? 탈실정주의 이론들이고 뭔가 우리 이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전학파 이론, 실정주의, 탈실정주의 이 세 개가 전체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이냐? 형사정책이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형사정책의 발전 과정입니다. 또 이와 같은 형사정책을 실정주의 관점에서 우리 논하는 건 뭐죠? 범죄 왜 일어났나? 소질과 환경의 관점에서 본 것이 범죄 원인이에요. 그럼 범죄 원인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범죄 대책을 찾아야 된다. 그럼 범죄 예방 및 범죄 대책을 내야 된다. 이거 정벌 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흐름을 많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아,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 안 되면은 형사 정책을 공부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하나의 밥솥에다가 그 다음에 콩인지 팥인지 쌀인지만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는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콩인지 팥인지 쌀인지 눈으로 보면 대변한다는 거거든.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 개념이 뭐냐? 고전학파는 첫째 뭐가 범죄라 하는 것이죠. 범죄라 하는 것은 뭐고 행위라 하는 행위. 행위 자체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는 뭐고 사실론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객관적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이나 객관적이다. 이거 하면 전부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다음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형벌을 가야 됩니까? 처벌을 해야 돼. 형벌, 처벌. 그렇죠? 처벌을 해야 된다. 왜 처벌했냐? 인간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은 그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나쁜 짓을 한 걸 알면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형벌로서 어떻게 하느냐? 형벌로서 처벌하는 것은 즉 일반인 전체에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범죄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또 구금을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죠. 비결정료이다 하는 것은 결정된다,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즉 다시 말해서 소질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뭐의 영향을 받지 않나? 프리윌, 자유의지,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소질과 환경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결정료. 응보형이죠. 나쁜 놈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 되죠? 그래 형벌에 의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것은 뭐냐? 이걸 억제윤회라는 것이죠. 또 형벌에 대해서 범죄를 어떻게 해라? 처벌하면서 뭐를 하는가? 형사사법의 정의를 이렇게 단지 뭐를 고전학파 이론과 파괴주의를 바탕으로 있으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뭐가 정의 모델. 또 이러한 행위를 범죄자를 가져왔는데 인간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더라. 이게 현대적 고전학파 이래더라. 이익이 됐다 하더라.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이야기한다. 자, 실정학파는 범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행위자가 되는 거죠. 범죄자, 행위자. 행위가 아닌 행위자. 처벌이 아닌 뭔가 처벌을 해야 된다. 왜 처벌을 했냐?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벌을 하는 거죠. 아픈 사람은 아까 치료를 하고 이상심리 같은 거 성격상, 한객성, 인격장애 뭐 이런 거 같은 사람 어떻게 해?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처벌해서 개선한다. 그 실정학파는 결국 뭐 소질론과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받는다 하는 거야. 그래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라는 특별한 사람을 개선했긴 해. 특별한 일반 예방론이 아니고 특별 예방인 거죠. 그럼 개별적으로 범죄자 개개인에 따라서 범죄 원인이 다 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류 같은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는 것이 어떻게는 교육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또는 사회방해에 적당해야 된다. 사회적 위험성을 제거를 해줘가지고 사회방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 그 사람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 그런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냐. 격리를 시켜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보완처벌이죠. 우리가 치료 과목 같은 것을 예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고정학파하고 실정학파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탈실정주의는 좀 특별한 것이니까 별도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니니까 국가기관을 중시하고 집단과 어떻게 국가 체제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어떤 측면을 띄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비판 범죄다. 자, 그래 실정주의와 고전학파 실정주의에 대한 개념만 명확히 이해를 하면은 단지 용어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착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흐름의 관점에서 용어를 바꿔놨을 때 이게 전부 문제가 되고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일반이냐 특별이냐. 무슨 말이 되죠? 일반 가면 실정주의를 지금 이야기를 바탕으로 논하고 있거나 특별 가면은 아니지. 일반 가면은 고전학파를 우리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사상적 배경을 하고 있거나 특별 가면은 실정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또 주관 객관 가면 사실이나 범죄나 사실 자체를 이야기하는구나.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구나. 주관하면 범죄자를 이야기하는구나. 실정주의구나. 범죄하면 뭡니까? 고전학파이구나. 범죄자, 행위자, 실정주의구나. 그 다음에 형벌하면 뭡니까? 형벌, 처벌. 이게 고전학파이구나. 처우. 개별적으로 처우한다. 개별처우. 처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범죄자를 개선식을 이야기한다. 이게 실정주의구나. 그래서 왜 우리가 법률 용어 같은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고전학파 실정주의에 반대되는 어떤 이 용어들의 개념과 그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이 이 형사 정책을 공부하는 데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면서 아주 쉽고도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현대에 흘러가는 이런 뭐 과거의 이론에서 현대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낙인 이론에서 나오는 주로 5D 이론이 많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5D 이론, 4D 이론을 하는데 이 5개 중에서 4개를 골라가 4D 이론을 하고 이 5개 다 포함해서 5D 이론을 하는데, 첫째는 비범죄화. 낙인 이론은 범죄 행위를 해도 가능한 낙인을 찍지 마라 하는 것입니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지 마라 하는 것입니까? 전과자는 라벨 티어리, 라벨을 붙이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전과자는 라벨을 붙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간통죄라든가 혼인명자 간음죄 같은 거 위헌 판결을 받아가 우리가 삭제되는 거 맞죠? 형법 자체에 있어서 범죄로 규정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 범죄로 어떻게 규정을 하지 않는 것 비범죄화랍니다. 비형벌화, 형벌로 처리하지 말고 비형벌적 처분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소년이 범죄 행위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죠. 보호처벌을 하게 되면 전과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형벌적 처벌을 하자. 또 이런 만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전과자 낙인죄보다도 벌금형을 우리가 선고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시대의 흐름 자체가 벌금형을 자꾸 중시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죠. 그 다음 비시설 수용. 그냥 시설에 수용하니까 결국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게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용하지 말자 하는 거야. 그래서 비시설에 수용하다 보면 여기서 뭐 나옵니까? 사회 내 처곡하는 것이죠. 사회 내 처곡하는 것이죠. 사회 내 처곡하는 것이 우리 발달하면서 가택구금 같은 것이 나오죠. 우리 전자팔찌 또 전자발찌 같은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사회 방위 측면에서 성폭력자들은 무조건 음악의 형벌을 부과하면서 거기에다 추가로 이걸 전자발찌 채우는 것이 원래 복직이 아니다. 원래 추가하던 법의 어떤 그 이상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가능한 이 수용 시설 기간을 줄이면서 그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사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주는 것이 어떤 가장 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재범에 우려서 있다는 측면에서 형벌도 많은 형벌을 부과하면서 거기서 전자발찌, 전자감시시까지 가면은 이중처벌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될 수 있다. 그러면 성폭력 범죄자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맞죠? 그런데 문제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꼴로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그런 성폭력을 범한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다 하는 이야기죠. 별로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단순히 그 여론의 어떤 편성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학문적인 측면에서 의미와 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가 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호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줘야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가장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뭐냐? 전환이다 하나 전환. 전환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공식적인 형사사법 절차에서 우리가 사회에 내려 복귀시키는 걸 얘기하죠. 예를 들면은 뭐 기소유예 처분이라든가 불기소 처분이라든가 검사 같은 그런 경우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판결을 선고했던 선고유예라든가 집행유예 같은 걸 선고해서 우리가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전환을 합니다. 적법 절차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 절차를 우리가 적법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게 두 프로세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현대 이론의 형사 정책의 하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각종 그 지역사회 교정이라든가 사회인의 처우라든가 또 그다음에 주택구금이라든가 또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주말구금 같은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중간처벌 같은 것도 소년수 같은 거 뭐 쇼크 가스바이라든가 워크 캠프라든가 이것도 전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회복주의 사법이죠. 결국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럼 범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의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가 살아가는 것에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죠.
그러니까 뭐 범죄 항상설, 범죄 포괄법칙, 범죄 정상설 이와 같은 것을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도 이 범죄가 사회에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에 완전한 사회가 있기 때문에 무슨 사회가 무슨 복잡 다원해지면서 약자와 또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곳이 없는 사람이 나고자들이 결국은 사회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 범죄도 하나 사회 현상으로 봐야 된다. 그래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 자체만 보지만 가해자가 피해자 간의 인간관계가 침해되는 것이다. 또 주위에 대한 그 사람 인식 자체가 나빠지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침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침해되는 이걸 족발이 바르게 해야 된다. 인간관계 침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모두가 주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범죄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원래 범죄가 일어나기 상태로 같이 도와주고 힘을 합쳐줘야만 재통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원상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현대 형사사법, 또 현대 형사정책, 또 현대 교정학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의 하나의 큰 밑그림을 지금부터 그려야 됩니다. 자, 교정학 책이라는 건 전체적으로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이론으로 되어 있다. 뭡니까? 고전학파 이론, 그 다음에 실정주의 이론, 그 다음에 탈실정주의 이론. 실정주의가 취급하지 않는 그냥 분야를 다루는 것이 탈실정주의 이론이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교정학이란 무엇이냐? 그 밥솥에 이 살을 넣고 거기다가 콩과 파트를 섞어가지고 지금 밥을 해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교정학 형사정책의 책의 편제고 범죄학 책의 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면은 살인지 콩인지 파트인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게 물론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용어 자체를 대해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형사정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쉽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그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 또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낙인 이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목표로 갈 수 있는 OD 이론이 현대 형사사법의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가능한 범죄자도 다시 원래 없었던 상태로 돌려주는 원상회복 이론들이 상당히 중시되면서 우리가 뭐 형사조정제도 같은 게라든가 마크와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학설 같은 것도 이 회복주의 사법이라는 큰 물질 속에서도 우리 이해할 수 있고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뭐 그런 와중에 성폭력 범죄자에게 엄하게 처벌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현재의 부류 같은 것은 1990년대 미국에서 그 같은 흐름이 흘러왔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음악 강력 범죄에 음악이 처하는 그런 느낌을 어째 좀 받을 수 있는데 막 그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고전학파 이론이 일부 그 부분적인 어떤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고전학파 이론이 조금 적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오늘의 우리 오늘의 우리 현실과 형사 정책과 어떤 우리 연관식에서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형사 정책을 공부했다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형사 정책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틀 속에서 차근차근하게 여러분들 형사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